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세상의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워 보였다. 그의 형제들과는 달리 알렉산더는 마치 모든 것이 낯선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도서관에 던져진 빈 노트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죠. 그 마을에는 제임스라는 유명한 현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말에 비매료되어 어느 날 제임스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마치 빈 백지와도 같다고 느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너는 타블라라사 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것이네. 그것은 최강의 도구이지.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 말일세 라고 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 빈 백지를 경험과 지식으로 가득 채워야겠다고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수집하고 각각의 사람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농부에게서는 땅과 계절의 조화를, 대장장이에게서는 불꽃과 금속의 춤을, 그리고 상인에게서는 교역과 물물 교환의 기쁨을 배웠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알렉산더는 그의 마음이 새로운 정보와 경험으로 색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명이 되었고 급기야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여행은 끝없는 학습의 여정이었고 그는 각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과학을 탐구했습니다. 이렇듯 그의 백지는 다양한 색채로 채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먼 나라의 해안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던 그는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임스에게 자신의 백지와 같은 마음, 상태를 털어놓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가지게 된 가능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빈 백지에서 시작한 그 여정은 그에게 무한한 지혜와 통찰을 안겨주었고 이제 그는 스스로가 다음 세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백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요? 알렉산더처럼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고 그것을 세상에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백지 상태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할 가능성의 출발점일 테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알랭 바디우의 존재론과 사건론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노인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철학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90을 넘긴 나이에 지그문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그문트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이 멈춰있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동일한 일상을 평생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함없는 생활 습관을 경의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동시에 지루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여행 서커스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기 시작했고 이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그문트 할아버지가 그의 일상적인 루틴을 깨고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커스를 관람하기로 한 그 결정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바디우의 철학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선 지그문트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변화를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커스장에서 할아버지는 서커스의 공연을 흥미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줄 위를 걷고 있는 고기사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려 했을 때 지그문트 할아버지는 무대 앞으로 뛰어나가 손을 뻗어 그를 구했습니다. 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건은 마을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지그문트 할아버지는 갑자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자신의 일상과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디우의 존재론과 사건론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할아버지 삶의 일상적인 존재는 수학적 집합 이론처럼 고정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커스단에서 경험한 사건은 이러한 존재의 질서를 깨고 할아버지에게 내면의 혁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건은 그에게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그문트 할아버지는 변화의 아이콘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모험을 즐기며 사람들에게 변화란 두려워할 것이 아닌 환영해야 할 사건임을 몸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힘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지그문트 할아버지처럼 응급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에 충실할 때 우리는 새로운 진리와 변혁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디우의 철학을 일상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의 반복을 넘어 사건의 혁신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충실할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탐정 페르난도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맡겨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에서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빵집 주인인 루카스는 처음엔 단순한 직원 실수라 생각했지만 사라진 빵이 매일 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특별한 수상한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페르난도는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빵집의 창문은 잠겨 있었고 출입문 역시 흔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현장에는 빵 조각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머니 설명적 추론 이론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첫째, 직원 중에 고의로 빵을 훔치는 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빵집에 신뢰할 수 있는 오랜 직원들이었고 그 누구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노동 환경은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둘째, 외부 침입자의 소행일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창문과 문이 풀렸고 감시 카메라에서도 아무런 외부인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마을에 사는 고양이들이 빵을 훔쳐간다는 기발한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그렇게 많은 빵을 훔쳐가고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았을 때 페르난도는 더 심오하고 은밀한 뭔가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최대한 넓은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밤중에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빵집 안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고 그 구멍에서 아주 작은 발자국들이 사방으로 나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난도는 이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빵집 지하실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쥐돌이라는 이름의 작은 쥐무리가 빵을 무더기로 몰래 가져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쥐들은 몇 주간을 준비하며 정교하게 빵을 훔쳐가고 있었고 빵집 주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쥐들은 인근의 버려진 창고에서 꾸려놨던 작은 쥐 마을의 식량으로 빵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페르난도는 이 발견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쥐 마을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쥐돌이들에게는 일정량의 빵을 제공하고 더 이상 빵집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쥐들과 작은 협약을 맺으며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난도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우리 코앞에 있다는 것을 설명적 추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설명적 추론의 훌륭한 사례가 되었고 페르난도의 탐정 경력에 큰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먼의 이론을 사용하여 복잡한 사건들을 멋지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사는 루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마을 근처에 작은 오래된 책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루카스는 그 책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맥스 셸러의 감정의 계층에 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루카스는 자신의 삶에서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단순한 쾌락에서 시작하여 그 음식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것과 비슷할 때 느껴지는 따뜻함과 같은 정서적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마르코와의 우정을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깊은 신뢰와 이해, 그리고 때로는 친구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정신적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듯 루카스는 셸러가 설명한 감정의 다양한 계층들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루카스가 마르코와 함께 마을 근처 산에 올랐습니다. 일몰을 바라보면서 루카스는 자연이 웅장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작은 점을 느꼈고 그 순간 그는 셸러가 말한 초월적 감정의 단편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과 감사의 감정으로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그의 영혼 깊숙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산길에 마르코가 루카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루카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감정이 단순히 순간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루카스는 마르코에게 셸러의 감정의 계층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게 연결되면서 느끼는 그 이상으로 깊은 감정들도 중요해. 그리고 그 감정들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가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어.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루카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루카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 순간에 충실하며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지. 그리고 때로는 셸러가 말한 초월적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넘어서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둘은 산길을 따라 걸으며 그동안 느꼈던 작은 감정들부터 큰 깨달음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감정의 계층을 통해 삶의 많은 것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며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그 후로도 두 사람의 우정과 개인적 성장에 계속해서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